평양의 메아리. 지금 평양 권력 핵심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간 체제의 선전문을 쓰던 남자, 한 글자 오타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는 서울 한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건넌 강은 단 하나,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이었죠. 압록강에서 한강까지 어떻게 그 기적이 가능했을까? 권력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평양 중구역 아파트 14층. 창문을 열면 김일성 광장이 보였죠.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 선전선동부 과장. 제 명함에 박힌 그 글자가 저를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배지를 달았습니다.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였죠.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안 됐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누군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틀의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 창밖을 보는 척. 그렇게 30분을 버텼습니다. 가끔 선전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님의 은혜로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안전했으니까요. 당 청사 정문을 들어서면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분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저는 매일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예의였고 규칙이었고 생존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3층 복도 끝이었습니다. 선전선동부는 체제의 목소리를 만드는 곳이었죠. 신문기사, 방송 원고, 선전구호,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저희 손을 거쳤습니다. 틀리면 안 됐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커피 대신 옥수수차를 마시며 서류를 펼쳤죠. 동료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 동지, 수고하십니다. 짧은 인사만 오갔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위험했으니까요. 9시 정각, 부장 동지가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긴급 회의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옆자리에 앉던 김 과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장 동지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 동지는 어제 숙청됐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숙청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뜻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장 동지, 수령님 성함에 오타를 냈다. 노동신문 일면 기사에서 말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타 한 글자였습니다. 김정은을 김정은으로 잘못 쓴 것이었죠. 인쇄 전에 발견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위부가 들이닥쳤고 김 과장은 끌려갔습니다. 부장 동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원고는 3번씩 검토한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과장은 15년을 함께 일한 선배였습니다. 성실했고 조심스러웠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도 한 글자에 무너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과장 가족도 끌려갔대요. 부인하고 아들까지 연좌제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가족 전체의 죄였죠.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과장의 아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미래가 있던 젊은이였죠. 이제 그 아이도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겁니다.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지뢰처럼 느껴졌습니다. 틀리면 죽는 글자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국 출장 때 몰래 구한 것이었죠. 안에는 남한 드라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볼 때면 다른 세상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의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14층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미 비어있는 집이었죠.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지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수진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딸 지혜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5살이었습니다. 순수한 눈으로 저를 보며 웃었죠. 저는 지혜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수진이와 지혜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밤 10시, 지혜를 재우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남한 드라마가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판에도 끌려가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30분쯤 보다가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영상을 껐습니다. 누구세요? 나예요. 수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뭐 보고 있었어요? 아, 업무 자료 좀. 수진이는 제 눈을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이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고문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었을까요?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제가 20년간 지켜온 체제였습니다. 한 글자의 사람이 죽는 세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제 팔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죠. 수진이와 지혜가 울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조차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지를 달고 넥타이를 매고 당 과장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의 아침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3일 후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었죠. 오후 3시쯤 제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선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철 동지, 집에서 전화 왔습니다. 교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절대 낮에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당 간부의 부인은 함부로 전화해서는 안 됐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잠시 기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무슨 일이야? 왜 전화했어?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잘 키워줘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살아야 해요. 우리 딸만이라도.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장 동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퇴 좀 하겠습니다. 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인가? 집안 일입니다. 허락한다. 하지만 내일 보고해야 하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트램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30분을 뛰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14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지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아침 식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옷 절반이 없었습니다. 지혜의 작은 옷들도 사라졌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여권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몰래 모아둔 달러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가 떠났습니다. 지혜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더 멀리 갔을까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지혜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유치원에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지혜만 유치원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 어머니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네. 오늘 지혜 엄마가 일찍 데려가셨어요. 몇 시쯤이었나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제가 회의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시간을 노린 겁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잤는데도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저를 믿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저를 지키려고 그랬던 걸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 9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박민철 동지, 문 여시오. 보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시오. 무슨 일입니까?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 양옆에 그들이 앉았습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말입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보위부 청사는 평양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깜거렸습니다. 어느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금속 탁자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조명 하나가 탁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민철 동지, 저가 어디 갔는지 아시오? 모릅니다. 정말 모르시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없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 이수진은 오늘 오전 10시 27분 딸 박지혜와 함께 평양역을 떠났소.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 국경 방면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국경이라는 건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탈북이요, 동지.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가 공화국을 배신했소. 딸까지 데리고 말이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지도 공범이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오? 맹세합니다. 저는 당에 충성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의심받은 적 없습니다. 남자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저와 통화했다던데 오늘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소? 지혜 잘 키우라고 그 말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신문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서 처음까지 물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말이 바뀌면 거짓말로 간주됩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됐습니다. 새벽 2시쯤 풀려났습니다. 일단 돌아가시오. 하지만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소.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웃들이 문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겁니다. 당 간부의 아내가 탈북했다는 소문이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의 남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지혜의 인형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혜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지혜야,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니? 안전하니? 밥은 먹었니? 추운 건 아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집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 과장 박민철은 그날 죽었습니다. 남은 건 배신자의 남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의심받을 겁니다. 저는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배지를 달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피해야 할 사람이 됐습니다. 트램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있었지만 다들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당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는데 경비가 제 출입증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는 멈췄습니다. 먼저 가세요. 그 사람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부장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민철 동지, 부장실로 오시오. 끊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간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철 동지. 동지의 처 이수진이 공화국을 배신하고 탈출했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지도 직위에서 해임되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하시오. 저는 목에 걸린 출입증을 풀었습니다. 20년간 목에 걸고 다닌 출입증이었습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평양 시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당 간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출입증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부장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기시오. 30분 안에 건물을 나가야 하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보위부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민철 동지, 앞으로 보위부의 소환에 응해야 하오. 언제든 연락할 수 있소. 알겠습니다.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을 챙겼습니다. 사진 한 장, 만년필 하나, 수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USB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됐으면 끝이었을 겁니다. 가방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출입증 없는 배지는 그냥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3층, 2층,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경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출입증 확인하겠습니다. 해임됐습니다. 방금 반납했습니다. 경비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말입니다. 1분쯤 지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가십시오. 저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을 보는 사람, 선전물을 나르는 사람. 저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커피 대신 옥수수차를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앉았습니다. 차를 시켰습니다. 뜨거운 차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이 데었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선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백두산 정신으로 그 글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선전물을 만들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 밤새 확인했습니다. 수령님을 찬양하는 글을 썼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도망쳤습니다. 지혜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게 이 체제의 진실이었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텅 빈 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갈 곳도 없었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4층까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든 가방이었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의 중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간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신자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았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10번쯤 울리고 멈췄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지혜가 주스를 흘렸을 때 생긴 얼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얼룩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지금 어디에서 주스를 마시고 있니? 엄마는 너를 잘 돌보고 있니?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니? 아빠를 찾니? 아빠가 보고 싶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천장만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철 동지, 내일 오전 9시 보위부로 출석하시오. 알겠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내일도 신문이 있을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겁니다.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당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감시 대상자였습니다. 언제든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수진이와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총살입니다. 가족까지 끌려갑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도 결국 죽을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죽어갈 겁니다. 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일주일 후는 어떻게 될까? 한 달 후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보위부에 출석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저의 행방, 공범 여부, 연락 사실, 계획인지 여부, 대답도 매번 같았습니다. 모른다, 몰랐다, 연락 없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군용 트럭이 섰습니다. 군인 2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민철 동지, 나오시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짐을 싸시오. 30분 드리겠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양강도 해산 탄광입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양강도는 북한 최북단이었습니다. 중국 국경 지대의 산골이었습니다. 탄광은 유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범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당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속옷 몇 벌, 양말, 방한복 1벌, 식량을 챙겼습니다. 집에 남은 옥수수 2kg이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와 지혜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만수대 언덕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지혜가 2살 때였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30분 후 트럭에 탔습니다. 저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김일성 광장이 작아졌습니다. 주체 사상탑이 사라졌습니다. 20년을 살았던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이어졌습니다.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부딪혔습니다. 12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췄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인이 감시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양강도에 도착했습니다. 산골이었습니다.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전깃불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트럭이 탄광촌 입구에 섰습니다. 내리시오. 저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추웠습니다. 11월이었지만 이곳은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일할 곳이다. 그가 탄광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입구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입갱한다. 저녁 5시에 나온다. 휴일은 없다. 배급은 한 달에 옥수수 3kg이다. 3kg이었습니다. 한 달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숙소는 저기다. 그가 낡은 막사를 가리켰습니다. 나무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에 틈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들어올 게 뻔했습니다.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2층 침대가 10개 있었습니다. 이불은 얇았습니다. 찢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침대를 골랐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옆 침대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이요? 뭘로 들어왔소? 저가 탈북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다들 그런 사람들이요. 나도 형이 탈북했소. 얼마나 계셨습니까? 3년째요. 3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남자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죽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이 너무 얇았습니다. 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앓고 있었습니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프면 그냥 죽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하 10도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출석을 불렀습니다. 한 명씩 대답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박민철, 여기 있습니다. 6시에 입갱했습니다. 탄광 입구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머리등만 켜고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미로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길을 잃으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작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곡괭이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저기 석탄층을 깎아라. 관리인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곡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벽을 쳤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20년간 펜만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곡괭이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배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11시간을 곡괭이질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탄가루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저녁 5시에 나왔습니다. 해가 이미 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씻을 물도 없었습니다. 저녁 배급이 나왔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물에 옥수수를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알갱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기졌습니다. 밤에 배고픔에 잠을 깰 때가 많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얼굴이 푹 꺼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평양의 당 과장 박민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탄광 노동자 892번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름도 없었습니다. 번호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 침대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습니다. 결담이었습니다. 폐가 망가진 겁니다. 탄가루가 폐를 갉아먹은 겁니다. 저희는 그를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의무실이라고 해봐야 침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없었습니다. 간호원 하나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3일 후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경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여기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버티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 하나를 올려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 아닐까?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산속에 묻히는 건 아닐까? 수진이와 지혜는 제가 죽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지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밤마다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손때로 사진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여기 있어. 아직 살아있어. 포기하지 않았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살 때의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지혜는 몇 살이 됐을까요? 5살, 아니 6살이 됐을 겁니다. 아빠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잊어버렸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살게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막사의 난방은 형편없었습니다. 나무를 때는 난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제 맞은편 침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평양에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투가 다릅니다. 저도 평양 사람입니다. 뭘로 오셨습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와 딸이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예, 탈북했습니다. 8개월 전에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브로커가 연락을 줬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고요. 브로커요? 예, 돈을 받고 탈북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그 브로커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남자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산에 중국과 거래하는 장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수진이와 지혜를 만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영호였습니다. 평양 무역회사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에만, 아무도 듣지 않을 때만 속삭였습니다. 브로커, 이름은 리철입니다. 해산 장마당 북쪽 끝 쌀가게 주인입니다. 어떻게 연락합니까? 가서 쌀값을 물어보면 됩니다. 중국 돈 있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중국 위안화로 5천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300만 원쯤 됩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평양집에 조금 있었지만 이미 몰수됐을 겁니다. 돈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김영호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 북한으로 넘기는 일입니다. 위험하지만 돈 대신 탈출시켜 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주 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탄광은 한 달에 한 번 휴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해산 시내로 나갔습니다. 외출증을 받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배 한 갑으로 관리인을 설득했습니다. 해산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장마당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감자, 중국산 라면, 담배. 북쪽 끝에 쌀가게가 있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자루를 쌓아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쌀값이 얼마입니까?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킬로당 5천 원입니다. 중국 돈 있습니까?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뒤로 오시오. 저는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좁은 창고였습니다. 남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소개했소? 김영호입니다. 아, 영호 말이오. 뭘 원하시오? 가족이 한국에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돈 있소? 없습니다.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리철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봐. 평양 사람이오? 무슨 일 하던 사람이오? 당 선전선동부 과장이었습니다. 리철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높은 양반이었네요. 어쩌다 여기까지. 저가 탈북했습니다. 알겠소. 일 하나 해주면 보내주겠소. 무슨 일입니까? 다음 주 수요일 밤 압록강변에 나오시오. 중국에서 물건이 넘어옵니다. 그걸 받아서 여기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요. 하지만 들키면 총 맞소. 각오하시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소. 수요일 밤 11시 해산대교 남쪽 2km 지점 강변 버드나무 아래서 기다리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시작됐습니다. 수요일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그 4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요일 밤 생각뿐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성공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탄광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5시에 나왔습니다. 배급을 받아 먹었습니다. 8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막사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고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걱 소리가 났습니다. 멈춰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관리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발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이 흘렀습니다. 저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해산대교가 보였습니다. 남쪽으로 더 걸었습니다. 2km쯤 갔을 때 버드나무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리철이었습니다. 왔소. 조용히 하시오. 국경수비대가 순찰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철이 강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신호가 오면 물에 들어갑니다. 헤엄쳐서 건너가면 중국 사람이 짐을 줄 겁니다. 그걸 받아서 다시 건너오시오.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이 계절엔 야쏘. 허리쯤 차겠소. 하지만 물살이 셉니다. 조심하시오.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폭은 100m쯤 됐습니다. 물은 검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11시 30분쯤 됐을 때 저쪽에서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1번, 2번, 3번. 진호였습니다. 가시오.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입었습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물살이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돌이 굴러갔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버텼습니다. 숨을 참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북한 쪽이었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리철이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저는 물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얼굴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서치라이트 빛이 강을 훑었 20초쯤 지났을까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kg은 될 것 같았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다시 강에 들어갔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물살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가방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꽉 잡았습니다. 놓으면 끝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물을 뱉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리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잘했소.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젖은 몸에 옷이 달라붙었습니다. 이틀 후 다시 오시오. 그때 출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쯤 막사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틀 후면 진짜 탈출입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수진아, 지혜야, 기다려. 아빠가 곧 갈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아빠.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게. 꿈에서 깼을 때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곧 현실이 될 꿈이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가족 사진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면 안 됐습니다. 강변에 리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준비됐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너가면 중국 조선족 마을로 갑니다. 거기서 하루 쉬고 다음 날 출발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2주쯤 걸립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갑니다. 거기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리철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가시오. 우리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4명이 한 줄로 섰습니다. 리철이 앞장섰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리철이 멈췄습니다.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엎드리라는 신호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저는 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참았습니다. 30초,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마침내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리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강을 넘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북한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수진이와 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리철이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이제 자유의 땅이오. 저는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깊이 울었습니다. 20년의 억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첫날 밤은 조선족 마을에서 보냈어요. 작은 농가였죠.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철이 말했어요. 여기서 하루 쉬십시오. 내일 저녁에 출발합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깔려 있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 누웠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가져왔어요. 흰 쌀밥이었죠. 김치와 된장찌개도 있었습니다. 드세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흰 쌀밥을 1년 만에 보는 거예요.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던 겁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리철이 왔죠. 출발합니다. 쿤밍까지 기차로 갑니다. 쿤밍이 어디입니까? 중국 남쪽 끝입니다.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조선족 노부부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죠. 조심해서 가요.
가족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차역으로 갔어요. 리철이 표를 끊었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열면 들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차에 탔죠. 침대 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누울 수 있었어요. 3일을 달렸죠. 창밖으로 중국이 지나갔습니다. 끝없는 평야가 보였어요. 도시가 나타났다 사라졌죠.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쿤밍에 도착했어요. 남쪽 도시답게 따뜻했죠. 12월인데도 추위가 없었습니다. 리철이 우리를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이틀 쉽니다. 라오스 브로커를 기다립니다. 이틀 후 새로운 브로커가 나타났어요. 30대 중국인이었죠. 라오스까지 차로 갑니다. 8시간 걸립니다. 우리는 낡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5명이 함께 탔어요. 모두 탈북자들이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국경을 넘었죠. 라오스였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지만 브로커가 돈을 주고 통과했어요. 산길이 이어졌죠.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멀미가 났지만 참았죠. 저녁 무렵 정글 속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두막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흘 묵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죠. 오두막은 좁았습니다. 침대 대신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죠.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사흘 동안 기다렸죠. 다음 브로커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익숙한 풍경인 듯 했죠. 탈북자들이 자주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 브로커가 왔어요. 라오스 사람이었죠. 메콩강까지 갑니다.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탔어요. 천막으로 덮여 있었죠.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2시간쯤 지나 트럭이 멈췄어요. 내리십시오. 밖으로 나왔죠. 강이 보였습니다. 메콩강이었어요. 넓고 천천히 흘렀죠. 압록강과는 달랐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작은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죠. 타십시오. 우리는 보트에 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천천히 강을 건넜죠. 10분쯤 걸렸습니다. 저쪽 강변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죠. 걱정 마십시오. 태국 경찰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보트가 강변에 닿았어요. 경찰 한 명이 다가왔죠. 탈북자들입니까?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예, 5명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경찰차에 탔죠. 이민국 사무소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담당자가 나왔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죠.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틀 후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30대 남자였죠. 한국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대한민국이었죠. 우리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민철입니다. 북한 어디 출신입니까? 평양입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저와 딸이 한국에 있습니다. 직원이 메모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사흘 후 직원이 다시 왔죠. 확인됐습니다. 부인 이수진 씨와 딸 박지혜 양이 2년 전 입국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수진이와 지혜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2년 전이면 제가 탄광에 있을 때였죠. 그때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단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됐죠. 그 일주일이 가장 길었습니다. 매일 시계만 봤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죠. 지혜는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7살쯤 됐을 겁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혼자 지혜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만날 수 있었죠. 일주일 후 공항으로 갔습니다. 방콕 공항이었어요. 처음 보는 공항이었죠. 크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어요. 자유로워 보였죠. 대사관 직원이 비행기표를 줬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입니다. 5시간 걸립니다. 저는 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비행기였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죠. 그리고 떴어요. 땅이 멀어졌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랗고 넓었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5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기내식이 나왔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드디어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죠.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인천이었어요. 한국이었죠. 수진이와 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땅이 가까워졌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도착했죠.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가족을 만나러 왔어요. 압록강에서 메콩강까지 건너왔죠.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까지 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입국장으로 걸어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탈북자이십니까? 환영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환영한다는 말이었죠. 누군가 저를 환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출구로 나갔어요. 문이 열렸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찾았죠. 그리고 봤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지혜를 안고 서 있었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죠. 민철 씨. 저는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를 안았어요. 지혜를 안았죠. 셋이 함께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었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아빠. 수진이가 울며 말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게. 공항 로비에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재회였어요. 압록강에서 한강까지 왔죠. 이제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에 탔어요. 수진이가 운전을 했죠. 한국에서 면허 땄어요.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 수진이는 운전을 할 줄 몰랐거든요. 많이 변했네. 살려고 했어요. 지혜를 위해서. 차는 서울로 향했죠.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환하게 밝은 가로등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됐죠. 어디로 가는 거야? 노원이에요. 우리 집이 거기 있어요. 노원이었습니다. 서울 북쪽이라고 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죠. 높은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저기에요. 14층이에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죠. 아빠 손 따뜻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죠. 방 2개, 거실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여기서 3년 살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죠. 혼자 힘들었겠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받고 정착금 받아서 이 집 얻었죠. 하나원이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 해? 식당에서 일해요. 주방 보조요. 지혜는 초등학교 다녀요. 지혜가 책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저 2학년이에요. 그래, 우리 지혜 다 컸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이가 만든 김치찌개였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했죠. 오늘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일한 만큼 받는 곳이에요. 나도 일 찾아야겠네.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원부터 다녀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경기도 안성에 있었죠. 3개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새 삶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교육은 다양했어요.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 교육, 법률 교육.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았죠. 인터넷, 스마트폰, 민주주의, 인권. 50대 중반에 배우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컴퓨터였어요. 마우스를 쓰는 것도 서툴렀죠.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같은 방 동기가 도와줬습니다. 30대 청년이었어요. 과장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그냥 박민철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3개월이 지났어요. 수료식 날이었죠. 수진이와 지혜가 왔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지혜가 꽃다발을 줬어요. 눈물이 났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600만 원이었어요. 이걸로 뭐 할까? 일단 아빠 옷부터 사야죠.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북한에서 당 선전선동부 과장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0군데를 떨어졌죠.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11번째 면접이었습니다. 작은 인쇄소였어요. 글 쓸 줄 아십니까? 20년간 글만 썼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일해보시죠. 합격이었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죠. 적은 돈이었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긴장됐죠. 사장님이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전단지 문구 작성이에요. 간단하죠? 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언어가 낯설었죠. 대박 세일, 완전 강추, 혜자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동료들이 도와줬죠. 민철 씨,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며 울었죠.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수진이에게 50만 원을 줬어요. 생활비로서. 고마워요. 지혜에게는 새 운동화를 사줬죠. 아빠, 예뻐요. 지혜가 좋아했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오늘 뭐 먹을까? 치킨. 지혜가 소리쳤죠. 치킨을 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음식이 집으로 오다니 말입니다. 맛있어요, 아빠. 응, 맛있어. 행복했어요.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자유로웠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민철 씨,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죠. 그때 당신한테 못한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화면에 수진이가 나왔죠. 3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민철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도 무사히 한국에 온 거겠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말 없이 떠나서 당신이 무너질까봐 먼저 나섰어요. 화면 속 수진이가 울고 있었죠. USB 아시죠? 제가 몰래 넣어뒀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USB였어요. 제가 숨겨뒀던 그 USB 말이죠. 당신이 보위부에 끌려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혜를 데리고 나왔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죠. 당신을 사랑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꼭 살아서 와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죠. 당신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우리 다 살았잖아. 그날 밤 오래된 오해가 풀렸어요. 수진이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죠. 저를 살리려고 떠난 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죠.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모든 게 신기했죠. 누구도 제 신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출입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감시하지 않았죠. 자유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오늘 한강 갈까? 수진이가 제안했죠. 한강. 예, 강변 공원이에요. 산책하기 좋아요. 우리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뚝섬역에서 내렸어요. 강이 보였죠. 넓고 잔잔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돗자리를 깔고 앉은 가족도 있었죠. 여기 좋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돗자리를 폈어요. 지혜가 뛰어다녔죠. 아빠, 엄마, 여기 봐요. 강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압록강을 건넜어요. 죽을 수도 있는 강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강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의 강이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수진이가 물었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싶어. 기적이에요. 그래, 기적이야. 지혜가 달려왔어요. 아빠, 나 배고파요. 뭐 먹을까? 떡볶이요. 우리는 떡볶이를 사 먹었죠.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강 위로 내려앉았어요. 예쁘다. 지혜가 말했죠. 그래, 예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숨 쉬고 있었죠.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지혜가 잠들었죠. 제가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가 이제 우리 집이야. 수진이가 말했죠. 그래, 우리 집이야. 집에 도착해 지혜를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평양의 밤과는 달랐죠. 환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섰어요. 후회해요? 뭘, 여기 온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한강의 바람이었죠.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압록강에서 한강까지 왔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죠. 이제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함께, 행복하게 말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탈북 5년째였어요. 많은 게 달라졌죠. 저는 인쇄소에서 기획팀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수진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지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아빠, 오늘 수진이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기적 같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면에 평양 광장이 나왔어요.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위대하신 원수님 만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만들었던 풍경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민철 씨, 괜찮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제 동료들도 있었을 겁니다. 김 과장 가족도 수용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쪽 북쪽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을 평양 말입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었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박민철입니다. 평양당 선전선동부 과장이었습니다. 20년간 체제를 위해 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썼죠. 하지만 그 체제는 저를 버렸습니다.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 사람들은 갇혀 있습니다. 글을 다 쓰고 저장했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어요. 지혜가 숙제로 박물관 견학을 해야 했죠. 와, 크다. 지혜가 눈을 빛냈습니다. 전시실을 돌아다녔어요. 고구려 벽화가 있었죠. 신라 금관도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우리 역사예요. 그래, 우리 모두의 역사야. 남한도, 북한도 같은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죠. 점심을 먹고 용산 가족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철 씨, 탈북민 모임 가볼래요? 수진이가 물었죠. 탈북민 모임? 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저도 몇 번 갔어요. 거기서 뭐 해? 그냥 수다 떨어요. 같은 경험 가진 사람들이니까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모임에 갔어요. 강남의 작은 카페였죠.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어요. 처음 오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철입니다. 5년 전에 왔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평양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함경도에서 왔어요. 가족은 다 북에 있고요. 저는 중국에서 10년 숨어 살았어요. 저는 브로커한테 사기당할 뻔했어요.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누군가 물었죠. 자유요. 말할 수 있는 자유. 맞아요. 저도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요.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운이 좋았죠. 탈출에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망치다 잡혀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언 활동을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증언이요? 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활동입니다. 학교나 시민단체에서 강연하시면 됩니다. 고민했어요.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강연은 고등학교였어요. 100명쯤 되는 학생들 앞에 섰죠. 긴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민철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평양에서 당 간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딸이 탈북했고 저는 탄광으로 추방됐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압록강을 건널 때 물속에서 20초간 숨을 참았습니다. 총성이 들렸고 서치라이트가 저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잠시 침묵했어요. 가끔 그립긴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거긴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곳이니까요. 가족은 다 오셨어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탈북민들은 가족과 헤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죠. 선생님, 응원할게요. 고마워.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북한이 어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왜 그래? 학교에서 통일 수업했어요. 선생님이 북한도 우리나라래요. 저는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북한은 복잡한 곳이야. 나쁜 곳이에요.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시스템이 문제야. 시스템이 뭐예요? 규칙이야.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없는 규칙.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자유가 좋아요? 그럼 자유가 제일 좋아. 나도요. 지혜가 웃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평양의 박민철은 이제 없었죠. 서울에 박민철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기억은 여전했어요. 김일성 광장의 아침, 당 청사의 복도, 탄광의 어둠, 모두 제 일부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잠 안 와요?
응,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싶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래, 잘 살고 있어.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말이죠.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한강에 갔습니다. 이제 한강은 우리의 단골 장소가 됐죠.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지혜가 배드민턴 채를 꺼냈습니다. 아빠, 같이 그래, 하자. 우리는 배드민턴을 쳤어요. 웃고 떠들며 놀았죠.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기적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 위로 내려앉았어요. 붉고 따뜻했죠. 예쁘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예뻐. 지혜가 제 무릎에 기댔어요. 아빠, 행복해요? 그럼, 엄청 행복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어요. 압록강처럼 차갑지 않았죠. 한강은 따뜻했습니다. 자유의 강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강의 바람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3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압록강에 몸을 던졌던 그 순간 말이죠. 차가운 물, 총성, 서치라이트, 죽을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눈을 떴습니다. 지혜와 수진이가 제 곁에 있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수진이가 물었죠.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강변은 환해졌습니다. 저 북쪽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쯤 어두울 겁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는 환했습니다. 자유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집 갈까? 네, 가요.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손 따뜻해요. 그래, 지혜 손도 따뜻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죠. 이 도시가 이제 우리 집이었습니다. 평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죠. 제 과거였고, 제 기억이었고, 제 일부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지혜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한강 가요. 그래, 또 가자.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평범한 저녁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특별했어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쓴 글이 있었어요.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압록강에서 한강까지 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두가 자유로워질 날을 꿈꿉니다. 저장을 눌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강의 바람이었죠.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공기가 좋았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으니까요. 민철 씨, 밥 먹어요. 수진이가 불렀죠. 응.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압록강에서 한강까지 왔습니다. 평양의 메아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이제 저는 한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탈북민들이 자유대안에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